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완성의 노연서입니다. 자, 오늘 우리 비문학 단골 유형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유형 개념 다 끝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선생님의 그 오프닝 사진이 굉장히 좀 사랑스러워 보이네요. 그죠? 매일 똑같은 그런 사진이긴 하지만 오늘 왠지 선생님 좀 마음에 들긴 해요. 뭐 이런 거 정도였나요? 여러분을 향한 저의 마음의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죠? 선생님 마음 알죠? 선생님이 뭐 차도녀 뭐 이런 이미지이기도 하고 시크한 뭐 이런 이미지이기도 하지만 알잖아요. 원래 난 차가운 도시 여자. 하지만 내 남자에겐 따뜻하겠지. 선생님은 선생님의 수강생들에겐 따뜻한 선생님이랍니다. 아시겠죠? 사랑해요, 여러분. 저의 사랑을 제발 알아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랑을 담아서 오늘 비문학 마지막 개념, 유형 정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보시죠. 자, 우리 교재 73쪽이에요. 자, 이 73쪽에 보면은 오늘 봐야 되는 유형 3과 4인데 먼저 유형 3부터 보도록 합시다. 정보의 적용, 관점의 파악과 평가, 즉 쉽게 말해서 적용 문제랑 평가 문제, 비판 문제 요거 한번 풀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보의 적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에 보면은 정보의 적용이 뭐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사실 세분화되어 있는 게 더 어려워요. 이게 다 다른 내용일까요? 아니에요. 결국엔 똑같은 내용인 겁니다. 자, 우리는 적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자, 뭐 다른 상황이든 구체적 상황이든 구체적 사례이든 이걸 구분하는 것도 어렵고 결국에는 우리가 뭘 하는 거냐. 자, 지문에 제시된 원리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원리를 뭐에다가 다른 상황, 즉 보기에 나와 있는 상황에다가 적용하는 문제. 이게 바로 이 세 번째 정보의 적용 유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문의 원리를 보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글을 어떤 식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할까요? 자, 여기에는 이론적인 설명이 나오고 여기에는 어떤 실제적인 구체적인 사례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이론적인 설명에서 우리가 A 뭐 B 그리고 C 이런 요소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의 ABC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기에서 찾아주면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가 선생님 또 요새 운동도 안 하는데 팔 힘이 어찌나 좋은지 판서를 하도 많이 가고 자꾸 부러뜨리네. 자, ABC. 자, ABC를 찾아내면 그게 바로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ABC 아무거나 갖다가 ABC를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ABC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뭘 찾아야겠어요? 핵심어들을 가지고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어. 선생님이 핵심어 찾는 방법 지난 시간에 알려줬잖아요. 정의가 되어 있는 것 혹은 자주 등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핵심어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의 관계를 파악해야만 뭐 선후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뭐가 먼저 있고 뭐가 나중에 있고 인과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원인과 결과 아니면 포함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부분과 전체 관계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먼저 여기에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기에 나와 있는 상황이든 사례이든 이런 데다가 적용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막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상황 또 다른 사례에 적용하는 이런 문제 유형. 일단 핵심어를 찾고 그 핵심어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이 적용 문제는 주로 어디에 많이 나오냐 하면은 비문학 지문. 거의 다 나오죠. 그렇죠? 인문에도 나올 수 있고 사회에도 나올 수 있고 뭐 웬각과에 다 나올 수 있는데 특히 어디를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냐? 예술 지문하고요. 그리고 언어 생활 지문 있죠? 문법 나오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예술 지문과 언어 생활 지문 이런 것들이 특히 어떤 원리, 이론을 주고 이런 이론들을 실제 사례에다가 대입해서 풀어보라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언어 생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어휘어법 풀듯이 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예죠. 자, 예술 나오면 겁먹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술이 쉽게 나오면 엄청 쉬워요.
그런데 막 음악 이런 것 물어보면서 아니면 미술에서 어떤 무슨 사조, 무슨 파, 무슨 주의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이 막 또띠또띠해지면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막 나는 진짜 그림 보는 눈 없는데 나는 이걸 아무리 봐도 이게 뭘 그린 건지도 모르겠고 사람인지 개인지도 모르겠고 잘 그린 건지 못 그린 건지도 모르겠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림을 물어보지? 이거 언어 영역인데 왜 자꾸 나한테 그림을 해석하라 그러지? 이러면서 패스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언어 영역이잖아요. 언어 영역에서 여러분의 미술적인 안목? 에이, 그런 거 평가 안 해요. 선생님도 미술적 안목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선생님 미술관 가는 거는 좋아합니다. 가끔 가요. 가는데 솔직히 다 이해하고 가는 건 아니에요. 막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오디오 그 가이드 이런 거 들으면서 오, 그렇구나 하는 거지. 어떤 그림은 정말 저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뭐 이럴 때가 있다고요. 그쵸? 자, 그래도 선생님은 예술 지문 풀면 다 맞아요. 왜요? 이거는 언어 영역에 나오는 지문이니까 언어적으로 접근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술 지문을 풀다가 그림이 나왔다? 그러면 그림이 나오면 뭘 봐야 될까요? 자, 오늘 두 번째 개념 막차입니다. 자, 예술 지문에 그림이 나오면 그림을 보면 안 돼요. 그림을 보면서 내가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 순간 끝납니다.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쵸? 우리가 무슨 미학자도 아니고, 그죠? 진중권 교수님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림을 읽어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림을 보는 게 아니고, 그림은 지워도 돼요. 인쇄가 잘 안 돼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림의 제목을 보시고요. 누가 그렸는지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몇 년도에 그려진 건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그 제목에 해당하는 그 지문의 내용, 혹은 그 작가와 관계 있는 지문의 설명 혹은 그 연도에 해당하는 지문의 시대 이걸 찾으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선택지의 내용을 비교해야지 절대로 그림을 가지고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막 동양화가 하나 나와 있어요. 막 무서워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 그림을 갖고 풀려 그러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림이 아니라 이 그림과 관련된 설명들을 가지고 풀어주라는 거죠. 뒤에 문제에 보면 막 또 나폴레옹 막 나왔어요. 막 나폴레옹 굉장히 다리가 짧으시네, 뭐 백바지 입으셨네,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설명 혹은 여기 나와 있는 제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문의 내용과 연결을 시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이 연결시키는 건 지문 내용과 선택지이지 그림과 선택지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뭐냐 하면 바로 관점의 파악과 평가라는 유형이에요. 즉, 어떤 특정한 관점이 주어질 때, 자, 이 관점에서 다른 사례를 혹은 다른 관점을 비판해봐라, 평가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은 개념에 관점이란 무엇이냐? 사물이나 현상을 논의할 때 그 대상을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시각 또는 입장을 말한다. 그리고 이 관점에 따라서 다른 어떤 사례나 다른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 타당하다,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바로 관점의 평가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가 관점을. 미학적 관점, 사회적 관점, 인류학적 관점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 관점이 나왔다. 그럼 자, 오늘의 개념 막차 나갑니다. 바로 자, 관점에 따른 평가는요. 그냥 일단 무조건 좋다 나쁘다로 나눠보세요. 이게 긍정적인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특정한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인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관점인가. 사실 좋다 나쁘다 이것만 따져줘도 우리 언어 영역에 나와 있는 관점 문제는 어느 정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절대 포기하지 말고요. 일단 긍정적 관점, 부정적 관점으로라도 한번 나눠보기 바란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그거는 이제 지문을 보면서 완전히 여러분한테
익히게 해줄게요. 자, 그러면 지문을 한번 봅시다. 자, 74쪽에 나와 있는 지문인데요. 자, 이건 뭐예요? 예술 지문이죠.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예술 지문에 그림 나올 때 우리는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림에 대한 설명 혹은 제목, 작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언어적으로 푸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한번 보기 전에 문제 한번 보고 옵시다. 자, 1번 문제 보세요. 다음 그림에 대한 비평 중 해가지고 여기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자, 그림 보지 말라고 했어요. 나폴레옹, 아까 얘기했듯이 뭐 백바지 입었네 이런 거 보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이게 점점 이렇게 없어지고 있네. 외모 같은 거 보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런 게 아니라 기억을 해석하는 방법과 가장 잘 통하는 것. 기억이 뭐예요? 앞에 보면 검선도라는 그림이 있죠. 검선도를 해석하는 방법과 똑같은 관점에서 이 나폴레옹 그림을 해석해 보라는 겁니다. 언어적 단서들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언어적 단서는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문에서 A, B, C, 자, 이런 핵심어들, 그리고 핵심어들의 관계를 찾은 다음 그것을 보기에 나와 있는 A, B, C에 적용을 하라 그랬죠. 근데 지금 보기에는 글이 없고 그림만 있어요. 그럼 이 A, B, C는 선택지 하나하나에서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의 원리를 보기나 선택지의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가 1번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뭐예요? A의 관점에서 B에 대해서 평가해라. 즉, 관점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미술사학자들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누가 그렸는지, 또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난해한 그림들을 대상으로 수수께끼를 풀어낼 증거들을 찾아 그림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게 뭐죠? 미술사학자들이 하는 중요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그림에서 증거들을 찾아서 그림의 의미를 해석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또띠또띠하죠? 다시 보세요. 자, 이는 마치 탐정들이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범죄 사건을 해결할 단서들을 끊임없이 찾아내서 범인을 색출하는 것과 같다. 이건 뭐죠? 비유죠. 자, 뭐뭐와 같다. 즉, 자, 이 미술 사학자들이 그림을 해석하는 것을 뭐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탐정들이 범인을 찾아내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탐정들이 단서를 활용하듯이 미술 사학자들은 그림 속에 나와 있는 단서들을, 증거들을 활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작은 단서들, 그림의 미스터리를 푸는 사소한 증거들은 그림 속에 있다. 즉, 자, 이 글에 나와 있는, 이 지문에 나와 있는 원리는 뭐냐? 자, 그림 속에 나와 있는 단서를 활용해서, 단서가 핵심 개념이 되겠죠? 자, 단서를 활용해서 그림의 의미를 해석해낸다. 이게 바로 지문에 나와 있는 핵심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단서를 활용해서 의미를 해석해낸다. 자, 이것을 찾지 못하면, 즉 이것이 뭐죠? 이런 단서들, 다른 말로 증거라고 써있죠. 이런 증거들을 찾지 못하면 그림의 의미는 밝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작은 단서들이 어떻게 그림의 의미를 알려주는지 살펴보자 하면서 그 다음 뭐가 나오죠?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검선도는 하면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례를 보면 사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ABC들, 이걸 가지고 그대로 우리는 나폴레옹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 검선도는 18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저명한 문인 화가인 이인상이 그린 작품이다. 거대한 두 그루의 소나무가 교차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칼을 옆에 두고 단정하게 앉아있는 백발 노인을 그린 이 작품은 그동안 중국의 검선도를 모방해서 그린 신선 그림 정도로만 여겨져 왔다. 그저 단순한 모방이었다면? 그러면 굳이 뭐 국립중앙박물관에까지 안 가 있겠죠.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그림 속의 주인공의 수염, 머리털, 귀밑털, 눈썹 등을 한 올 한 올, 한 땀 장인의 손길로, 자,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그린 이 작품은 단순한 신선 그림이 아닌 어떤 특정한 인물의 초상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러면 어떤 인물의 초상화일까? 이 초상화를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고자 한 것일까? 그것을 말해주는 단서들, 증거들을 찾아줘야겠다는 거죠. 자, 그럼 보자. 자, 소나무 아래에 차갑고 매서운 눈초리를 한 채 장중한 기품과 자세로 앉아있는 이 그림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주인공 옆에 있는 칼은 왜 그려져 있는 것일까? 계속 뭘 하고 있죠?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죠? 자, 이 지문이 사용하고 있는 전개 방식이 또 나왔습니다. 일단 예시가 있었고, 이건 뭐예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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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질문을 던지죠. 그쵸? 자,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겁니다. 뭘까, 이게? 뭘까? 궁금해졌죠? 안 궁금하면 말고요. 자, 보통 글 쓰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면 독자들도 함께 진짜 왜 그러지? 이렇게 흥미를 유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선도의 성격과 의미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는 이제 나왔네요. 자,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단서고요. 그 단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검선도의 성격과 의미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가 그림의 재발에 표현되어 있는, 재발이 뭐죠? 밑에 보면 그림 위에 쓰인 글이라고 돼 있죠. 자, 그림 위에 쓰여 있는 재발, 거기에 나와 있는 취설옹이라는 인물이다. 자, 이 인상은 검선도를 그려서 취설옹에게 바쳤대요. 자, 현재 18세기에 취설이라는 호를 가진 인물로는 유후, 자, 이름이 유후네요. 자, 이 유후가 유일하대요. 이 취설이라는 취설유후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취설이 호고 유후가 이름인 거죠. 정말 굉장히 좀 신나는 삶을 사셨을 것 같아요. 이름만 봤을 때 유후. 자, 이 유후가 유일한데 유후는요 서울 신분이네. 궁핍한 생활과 사회적 멸시? 유후 이게 아니었네요. 그쵸? 자, 궁핍한 생활과 사회적 멸시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존의식과 도덕적 고결함으로 당시 모든 서울 지식인들의, 서울 뭔지 알죠? 아버지가 양반이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첩이거나, 그쵸? 어머니가 천민이거나 평민이면 이 아들은 아버지가 양반이라 하더라도 양반의 신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첩의 자식들을 옛날에 서얼이라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서얼 신분, 아이고, 선생님 또 너무 흥분해서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부러질까요? 자, 서울 신분으로 궁핍한 생활과 사회적 멸시에도 불구하고 강한 이거 왜 또 이걸 또 읽고 있어? 선생님 지금 분필 부러뜨리고 약간 충격받았어요. 손에 초능력이 생기나 봐. 자, 이 서울 지식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이유후는요. 자, 이 인상은 검선도에서 세상의 불의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강직한 성품과 맑은 정신으로 평생을 깨끗하게 살았던 유후의 모습을, 냉혹하리만 치 차갑고 엄격한 모습을 한 채 거대한 소나무. 자, 단서죠. 자, 지금 첫 번째 단서는 뭐냐 하면은 취설이라는 그 취설옹에게 바쳤다라는 그런 그 재발. 하나가 있었고요. 그쵸? 누구를 그린 건지, 유후를 그린 것이다라는 게 나왔고, 두 번째 단서는 뭐예요? 그림 속에 보면 소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소나무 하면 우리가 뭐 지조, 절개 막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푸른색을 유지하니까. 자, 그래서 그런 지조와 절개, 누구예요? 유후님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나무를 괜히 그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단서가 되겠고요. 한편, 그림 왼쪽 아래 보이는 칼. 자, 세 번째 단서는 칼이죠. 자, 칼이라는 것은 군자의 지조와 절개에 대한 상징이래요. 즉, 이 유후 취설옹의 절개와 지조를 말한 걸 수도 있겠죠. 아울러,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울러 조선 후기에 서울대 사이에서 칼은 뭐래요? 신분제의 모순에 대한 그들의 불만과 한. 서울 출신이니까 얼마나 한이 많았겠어요. 홍길동도 그런 한이 있었던 거잖아요. 서울이었기 때문에, 첩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이 홍길동.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 삶에 대한 불만과 한, 이것이 뭐예요? 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검선도를 그린 화가 이인상은
자, 이걸 그린 사람도 역시 서얼의 자손이었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서울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면 자손에게까지 신분이 지속되는 서울 제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이인상은 평생 서울로서 불우한 일생을 보내게 되었다. 이로 보아 검선도에 보이는 칼은 일반적인 군자의 지조, 군자의 절개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서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어떤 고난과 좌절의 삶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검선도를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글의 원리는 뭐였어요? 그림의 의미는 여러 가지 그림 속에 있는 단서들을 통해서 찾는 것이다 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취서롱을 통해서 취설 이후 선생님을 찾아냈어요. 자, 서얼로서의 어떤 삶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리고 소나무를 통해서 어떤 강직한 지조, 그쵸? 절개, 기품 이런 것들을 찾아냈어요. 기품, 그쵸? 자, 그 다음에 칼을 통해서 역시 또 뭘 찾아냈죠? 불만, 그쵸? 저항, 고난 이런 것들을 찾아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서들을 통해서 그림의 의미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지금 검선도를 감상을 했죠. 자, 그러면 지문의 의미를, 지문의 원리를 그대로 우리가 보기의 사례로 끌어옵니다. 자, 보기의 사례를 보면 여기에 나폴레옹이 나와요. 자, 1번 문제를 보세요. 다음 그림에 대한 비평 중 기억을 해석하는 방법, 즉 검선도를 해석하는 방법과 가장 잘 통하는 것을 찾으라고 했죠. 자, 그럼 우리는 그림을 볼 필요가 없고요. 뭘 봐야 돼요? 기억을 해석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림 속 단서들을 활용해서 의미를 해석해내는 거죠. 그럼 얘만 가지고 1, 2, 3, 4, 5번을 판단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 부분 같이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기억을 해석하는 방법이 뭐였냐 하면은 그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단서, 증거, 소나무, 칼, 이런 것들이에요. 그쵸?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림의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1번 봅시다. 뒷배경이 어둠침침하고 인물은 흰 옷에 검정 자켓을 걸치고 있다. 자, 이거는 뭔가 단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흰 옷에 검정 재킷을 입은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뭔가 좀 시크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쵸? 자, 단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그림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까지 못 가고 있다는 거죠. 그저 이걸 통해서 명암의 대비. 그죠? 자, 어두운 배경 속에서 흰 옷을 입고 있고 흰색과 검정색이 서로 대비된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 거지 명암의 대비가 그림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 그림의 의미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땡. 자, 2번은요. 이 그림에 보이는 나폴레옹의 복식. 옷차림이죠. 그쵸? 그리고 물품들. 자,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거를 하나의 어떤 단서로 본다 하더라도요. 자, 이걸 단서로 삼아서 사진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 이게 그림의 의미인가요? 이 그림에 담겨있는 뜻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2번도 땡이에요. 자, 3번 보죠. 자, 3번을 보시면은요. 자, 나폴레옹은 말년에 남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폐되어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이 그림은 인생무상의 교훈? 자, 인생무상의 교훈, 뭔가 의미? 그죠? 그러면 의미를 찾아내려면 어디서 찾아내야 돼요? 그림 속 단서들에서 찾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림 속 단서가 아니라 자, 말년에 남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폐되어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그림을 통해서는 알 수 없어요. 이 나폴레옹이 지금 막 쓸쓸해 보입니까? 예? 거기에 뭔가 이렇게 유배돼 있고 이런 느낌? 안 나죠. 그쵸? 그림을 안 본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부분은 그림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작품 외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단서는 어디까지나 그림 속에서 나와야 돼요. 자, 그림 속에 있는 단서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그림 밖에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3번도 이 해석 방법과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4번은요. 벽시계가 4시 10분을 가리키고 그림 속에 벽시계가 있었네. 되게 자세히 봤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왼쪽에 거의 다 탄 양초가 켜져 있고 자, 이런 게 뭐예요? 그림 속의 단서가 될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새벽까지 잠들지 않고 국정을 구상한
나폴레옹의 위대함을 강조한 그림이다. 아, 4시 10분, 새벽 4시 10분까지 촛불을 켜놓고 일을 했구나. 단서를 통해 의미를 파악해냈죠. 자, 그래서 4번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마지막으로 5번 그래도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이 그림의 작가 다비드는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을 왜곡한 화가로 유명하대요. 자, 이 그림 또한 나폴레옹을 선전하기 위해 그렸다. 자, 나폴레옹을 선전한다? 이게 의미라 하더라도 이런 의미를 끌어내려면 그림 속에서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자, 지금 이 단서는 어디에 있죠? 자, 그림의 작가 다비드에 대한 내용이에요. 작가에 대한 내용은 그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림 밖에 있는 작품 외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즉, 얘는 뭐예요? 이 단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자,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이 해석들을 그림이랑 연관지어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문에 나와 있는 원리를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시키면 그림 속에 있는 단서들을 토대로 그림의 의미를 해석해낸다라는 게 나오죠. 그거에 부합하는 선택지를 찾아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뭐예요? 관점을 평가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A의 관점에서 자, A의 관점이 뭐였죠?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A의 관점은요. 자, 이것을 찾지 못하면 그림의 의미는 밝혀지지 않는다. 즉, 단서를 찾지 못하면 그림의 의미를 밝힐 수 없다.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반드시 그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가가 거기에 심어놓은 단서를 봐야 된다. 즉, 여기에서의 의미라는 거는 뭐냐면요. 작가가 의도한 의미가 되겠죠. 괜히 작가가 거기에다가 그 시계를 넣어놨을까요? 괜히 거기에다가 양초를 그려놨을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단서를 집어 넣었다는 겁니다. 즉, 이 그림의 의미를 파악한다라는 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보기를 봅시다. 자, 예술작품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자, 여기에서는 이 단서를 통해서는 이 의미가 나와야 된대요. 그런데 보기는 뭐죠? 여러 가지 의미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때 그 해석들이 텍스트, 시각적 표현 혹은 선율들과 서로 모순되더라도, 즉 여기서는 시각적 표현이 되겠죠. 텍스트는 뭐 문학과 관련이 있는 거고 선율은 음악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예술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자, 시각적 표현, 미술과 관련된 이 부분을 보세요. 자, 시각적으로 표현된, 즉 그림으로 그려진 부분과 모순이 된다 하더라도 뭐예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단서에서 이 의미를 찾아내야 되고 얘와 얘가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죠. 서로 모순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제시문과 보기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 지점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보기를 계속 봅니다. 왜냐하면 각 해석은 어차피 또 하나의 새로운 미적 대상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창조되는 작품의 수에는 원칙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가 없으며 하나의 예술작품은 단일한 작품이라기보다는 감상자의 작품 해석에 따라 수없이 달라지는 복수의 작품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무슨 말인지 굉장히 좀 복수의 작품은 뭐고 뭐 한계가 있는 건 뭐고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보기에서는요. 작품의 해석이라는 것은 누구의 자유다? 감상자, 즉 수용자의 자유다.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문에서는 뭐예요? 단서를 통해서 우리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 즉 의미는 하나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뭐예요? 의미는 자유롭게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슨 관점에서 무슨 관점을 평가해야 하죠? 자, A의 관점이 이거죠. 그렇죠? 이 관점에서 이 B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얘를 볼 때 좋게 보이겠어요? 좋게 안 보이겠죠? 당연히 부정적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서로 다른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부정적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작품의 해석은 다양하게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해줘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1번. 예술작품에 대한 창의적 해석은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요? 어때요? 창의적인 해석이라는 것, 다양한 해석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죠. 그쵸? 뭔가 감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창의성을 발휘해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를 얘는 허락하지 않아요. 단서를 통해서만 해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작가가 표현하려는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상자가. 자, 감상자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B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A가 B를 비판할 때는 얘의 입장을 옹호해주면 안 되는 거죠. 얘를 비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상자를 인정해주면 안 돼요. 2번도 답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예술작품의 의미는 감상자의 경험 세계에서가 아니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왠지 그래, 감상자가 아니라 단서로 찾아야지. 여기까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뒤에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찾아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이 단서라는 건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찾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작품 안에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찾아야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 근데 아까 검선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서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서울제도의 모순? 이런 걸 나타낸 거니까 시대적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거만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서울제도가 있는 당시의 시대 상황 물론 중요하지요. 근데 그거를 아무런 연결해주는 매개체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 작품과 시대 배경을 직접 연결시킨 것이 아니라 소나무와 그쵸?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그 제발에 나와 있는 그 취서롱이라는 말과 칼과 이런 즉 작품 속에 있는 단서를 연결고리로 해서 시대 배경과 의미를 연결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은요. 근데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해서 직접 연결을 시켜서 답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작품의 내적 요소를 중시하지 않는 감상자 나름의 해석은 즉 얘죠. 그쵸? 그쵸? 감상자가 지 멋대로 해석하는 것은 작품의 본래적인 의미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걱정이 된다. 말은 이렇게 좋게 걱정된다라고 했지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이 관점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의 관점에서 B를 비판한 것이다. 평가한 것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5번은요. 작품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하려면 작품 속에 무엇이 주어졌는가에 관심을 갖기보다 감상자가 무엇을 볼 것인지 역시 이것도 뭐예요? 감상자를 중요시하니까 B의 관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B를 편들어주면 안 돼요. 그쵸? 왜냐하면 얘랑 얘는 완전히 다른 편에 있기 때문에 얘를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얘의 편에서 얘를 비판해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관점이라는 거는요, 대체로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되는 관점들이 제시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되고 있을 때 얘는 그럼 반대되는 입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을 하겠구나. 아까 선생님이 관점을 긍정적, 부정적으로 판단하라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이 관점에서는 얘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상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다 답에서 탈락을, 제외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의 정답 4번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역시 오늘도 돌아온 명언 타임입니다. 자, 명언 타임. 오늘의 명언은요. 아르헨티나의 선생님 갑자기 또 발음이 안 돼요. 아르헨티나의 시인이자 교육자인 알마 헤르테 씨가 말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금색에 빛나는 다른 사람의 지붕보다 끝없이 펼쳐진 넓은 하늘을 바라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남의 집 지붕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 지붕은 막 페인트 벗겨지고 이러는데 우와, 저 사람은 되게 좋겠다. 막 금으로 지붕을 칠했네. 나는 왜 이럴까?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끝없이 펼쳐진 넓은 하늘을 보라는 거죠. 요만큼만 보면 남의 집 지붕이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하늘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나는 왜 이렇지? 체념하고. 좋은 태도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를 보지 말고요. 더 높은 곳을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와 비교해봐야 쟤는 벌써 저기까지 풀었어? 쟤는 또 비문학하고 있네? 쟤는 또 문학하고 있네?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 여러분 할 거 못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을 생각하세요.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아르헨티나의 시인이자 교육자인 알마 헤르테의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 유형은요. 네 번째, 비문학의 마지막 유형이 되겠습니다. 개괄적 정보의 확인, 세부 정보의 파악인데요. 그냥 묶어서 내용일치 문제, 요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일치 문제는 어떻게 푼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여러분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선생님이 개념 막차 태워드리겠습니다. 자, 빨리 타세요. 자, 오늘 개념 막차. 자, 내용일치 문제 여러분 바꿔치기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선택지로 낸다는 거죠. 주로 바꿔치는 게 뭐냐면요. 주어를 바꿔치기 합니다. 특히 서로 다른 두 항목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그런 지문의 경우에 얘와 관련된 내용을 마치 얘가 그런 것처럼 아니면 얘에 관련된 내용, 얘에 해당한 내용을 마치 얘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살짝 바꿔치기 해놓은 선택지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바꿔치기 문제 틀리지 않는 방법 좀 이따 다시 알려주도록 할 거고요. 일단 첫 번째 주어 바꿔치기에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과관계를 바꿔치기 할 때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즉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건데 이거를 바꾼 거죠. 순서를. 그래서 인과를 살짝 바꿔놓은 그런 문제들 특히 과학 지문에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분과 전체를 바꿔치기 하는 부분이 있죠. 다 그런 게 아니라 일정 부분만, 어떤 특정한 부분만, 어떤 사람들만 그런 건데 그것을 마치 모두 다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요 주로 선택지에 냄새가 나요. 부분 전체는. 여러분이 선택지를 읽다가 반드시, 이거 전체죠. 그쵸? 아니면 모두, 틀림없이, 예외 없이 이런 말들이 나오면요. 냄새가 난다 이러면서 걔를 딱 찍어주면 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틀림없이 그런 건 아닌데 전체가 그런 건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표현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표현들에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서 바꿔치기에 주의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주어 바꿔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일치 문제 중에는요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항목을 비교해 놓는 그런 지문에서 얘네들을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우리가 읽다 보면 어떤 서로 다른 두 개의 대상, 두 개의 개념, 두 개의 관점 이걸 가지고 비교하는 그런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지문 나오면 맨날 헷갈리죠. 그쵸?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 뭐예요? 자, 오늘 마지막 막차 타도록 합시다. 서로 다른 두 항목을 비교할 때는요. 동그라미, 세모로 표시해서 구분을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지문들 중에 자, 단서, 그림의 단서를 중요시하는 입장이 있고요. 즉 작가의 의도를 중요시하는 그런 입장이 있고 감상자 나름의 해석을 중요시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만약에 이 지문을 하나의 지문으로 묶어서 우리한테 제시를 해준다면 여러분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작가와 관련된 작가를 중요시하는 내용이 나오면은 무조건 동그라미를 계속 치세요. 그거와 관련된 내용은. 중간중간에 감상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그런 것들은 세모를 하세요. 이거를 왜 표시해놓고 가야 되냐. 아, 선생님 그거 누가 모른다고 그 동그라미 세모를 하고 있어요. 유치원생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바꿔치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얘네들은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연결되고 세모는 세모끼리 연결이 돼야 되는데 표시를 안 해놨다?
물론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우리 수능 완성에서 잡아야 되는 게 뭐예요? 마지막 개념과 유형 그리고 동시에 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 분명 여러분의 시간 굉장히 많이 단축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수능 특강 수강 후기에다가 선생님한테 뭐라고 올려줬었냐 하면은요. 동그라미와 세모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올려줬어요. 찾아봐요 좀. 좋대요. 써보니까 괜찮더라. 역시 연서쌤이 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활용을 해보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유형 다지기 지문 마지막 지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살짝 보죠. 자, 1번 문제.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일치 문제가 되겠네요. 그쵸? 내용 일치 문제. 원인, 결과, 또 전체 부분, 주어 바꿔치기 이런 거 주의하면 됩니다. 당연히 긍정, 부정 이거는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렇죠? 이거다 했는데 이게 아니다 하고 있으면 답이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자, 기억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역시 글의 정보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관계를 잘 파악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돼요. 자. 그럼 글을 봅시다. 막 구워서 밥상에 올린 자반고등 나 안 그래도 지금 배고픈데 이런 얘기를 자, 막 구워서 밥상에 올린 자반고등어는 맛있겠다. 입맛을 돋우어 밥도둑이라 불릴 정도로 맛이 뛰어나다. 자반고등어는 부패하기 쉬운 내장을 떼어내고 농도가 높은 소금물에 담갔다가 소금에 절여서 숙성시켜 만든 보존성이 아주 높은 식품이다. 싱싱한 생고등어와 소금을 뿌려서 숙성시켜 만든 자반고등어의 맛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기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분명히 자반고등어에서는 좀 더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자반고등어라는 얘기를 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자반고등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반찬이잖아요. 자, 일상의 소재를 통해서 뭐예요? 아무래도 독자들은요, 자기와 먼 얘기보다는 우리 일상의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재밌게 고등어? 나 고등어 좋아하는데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선 이걸 묻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 여러분 연계되면 이거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상 소재가 나오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단지 두 번째 단락이에요. 자, 단지 고등어에 소금을 뿌리는 것만으로 그런 맛이 생길까? 그렇지는 않다. 자, 이거 뭐죠? 생길까? 아니요. 생길까? 아니요. 생길까? 아니요. 이거 3번 하고 있어요. 이 글에서. 자, 이게 뭐예요? 묻고 답하는 거죠.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하는 겁니다. 자문자답이라고 하죠. 묻고 답하는 형식. 이것도 역시 뭐예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설명만 해갖고 그런데 단지 고등어에 소금을 뿌리는 것만으로는 그런 맛이 안 생겨.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그냥 글도요, 우리가 그냥 이러고 읽게 돼요. 그런데 생길까? 하면 생길까? 생각해보게 되죠. 그렇지는 않다. 아, 그렇진 않구나. 어때요? 글의 내용에 더 흥미를 가지게 되고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문자답의 효과까지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소금 뿌리는 것만으로는 안 된대요. 자, 소금을 갓 뿌린 고등어와 소금을 뿌린 후 숙성시켜서 만든 자반고등어는 분명 현저한 아주 큰 맛의 차이가 있다. 즉, 숙성시킨 고등어가 더 맛있다는 거죠. 감칠맛이 난대요. 그렇다면 김치를 담글 때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물이 빠져나오는 탈수 현상처럼 다만 고등어에서 물만 빠져나오면 자반고등어와 같은 맛을 내게 할 수 있을까? 또 물어봤죠. 아니죠. 야, 뭐예요? 이 또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소금을 뿌려서 뿌리는 것만으로는 그 맛이 안 난대요. 그럼 소금 뿌려서 탈수가 되니까 물이 빠지니까 그런 맛이 나는 걸까? 아니래요. 뭐 때문이다? 중요한 정보는 이제 나오는 거죠. 결국 자반고등어의 맛 속에 숨은 비밀은 숙성되는 과정에서, 즉 그냥 소금만 뿌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숙성되는 과정에서 고등어에 붙어 살아가는 미생물의 작용에 있다. 자, 자반고등어의 맛이 뭐와 관련이 있다? 미생물의 작용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1번 문제 잠깐 내용을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번 보세요. 자, 자반고등어가 독특한 맛을 내는 거 뭐 때문이다?
미생물의 작용 때문이래잖아요. 미생물 때문이다 맞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요. 소금만 뿌린다고 해서 그런 내용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 맛이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5번. 자반고등어는 소금을 뿌린 후 일정 시간 숙성을 시켜야 제맛이 나겠죠. 왜요? 그 숙성되는 동안 미생물이 뭔가 작용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1번에 2번, 5번 맞는 설명입니다. 답이 아니란 얘기죠. 그쵸?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죠. 자, 도대체 그러면 이제 어떤 작용일까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미생물의 작용이라는 말에 이렇게 기억이 붙어 있네요. 밑줄이. 자, 왜 붙어 있을까요? 2번 문제에서 묻죠. 자, 2번 문제를 보면은요.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이 기억을 구체화한 내용, 즉 자, 자반고등어에서 미생물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도대체 그것이 작용을 한다는데 그게 어떤 작용인가? 이거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이 지저분하다. 다시 깔끔하게. 선생님은 깔끔한 여자니까요. 자, 미생물의 작용을 어떻게 구체화시켜야 하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2번 문제를 푸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무슨 작용인가? 자, 음식물을 조리할 때 좀 더 감칠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조미료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루탐산이나 핵산을 이용해서 만든대요. 즉, 음식의 감칠맛은 글루탐산, 핵산, 이런 걸 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자, 주로 설탕을 만들고 남은 폐당밀에 미생물을 키워서 만든답니다. 자, 그래서 조미료를 만드는 산업적 미생물은 코리네박테리움이라는 세균이래요. 이 미생물은 폐당밀 속에 있는 단백질을 이용하여 조미료의 원료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감칠맛을 내는 맛성분인 글루탐산이다. 나왔네요. 자, 뭔가요? 자, 이 미생물의 정체가 밝혀졌죠? 이 미생물의 이름은 뭐다? 코리네박테리움. 이름도 길어. 자, 코리네박테리움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자, 얘가 폐당밀 속에 있는 단백질을, 자, 원래 있던 이 단백질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얘는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불쌍하게. 자,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를 만들어낸다? 조미료의 원료인 글루탐산을 만들어낸대요. 자, 이 글루탐산이 뭐다? 조미료의 원료라는 거죠. 아까 조미료의 원료에는 글루탐산도 있고 핵산도 있다고 했는데 미생물과 관련 있는 거는 글루탐산이라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이 자반고등어의 감칠맛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죠. 자, 신기하게도 잘 숙성되어 아주 맛이 있는 자반고등어 1g에서는 조미료를 만드는 코리네박테리움이 수천 마리 이상 발견되고 있다. 이 코리네박테리움이 고등어 안에 있는 다량의 단백질을 활용하여 감칠맛을 내는 맛성분인 글루탐산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대로 또 반복을 해주고 있죠. 됐죠? 자, 그러면 이 미생물의 작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2번 문제 답 고를 수 있겠죠? 자, 2번 문제의 답은 뭐예요? 코리네박테리움이 글루탐산을 만들어냄. 3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1번은 왜 안 돼요? 미생물이 핵산을 만들어낸다? 아니에요. 핵산은 조미료의 원료이긴 하지만 얘가 만드는 건 핵산이 아니라 글루탐산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미생물이 단백질을 만드는 건 아니죠. 원래 폐당밀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코리네박테리움이 호염성 미생물? 이거는 아직 우리가 안 배웠네요. 안 읽어봤네요. 일단 패스. 자, 5번. 코리네박테리움과 글루탐산이 조미료를 만들어낸다. 자, 뭐예요? 글루탐산은 조미료의 원료가 되는 거지 얘랑 짜고서 조미료를 만들자? 이건 아니죠. 그쵸? 자, 그래서 5번도 역시 틀린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지금 어디 갔어요? 이상한 거 보고 있었네. 자, 이번에 정답은 3번인데 우리가 4번만 살짝 이따가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자, 계속 봅시다. 자, 신기하게도 잘 숙성되어 이거 읽었군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자, 밑에서 둘째 줄. 그런데 단지 고등어에 코리네박테리움만 있으면 고등어 맛이 좋아질까? 얘만 있다고 맛이 좋아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또 이러죠. 그쵸? 좋아질까? 아니죠. 좋아질까? 아니죠. 뭐 계속 이러고 있어요. 아니죠. 자, 고등어 내에서 코리네박테리움이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맛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대요. 무슨 얘기냐? 너무 많은 소금을 뿌리면 소금의 양이 문제인 거죠. 소금이 많으면요.
코리네박테리움이 오히려 못 산대요. 아짜! 못 살겠다! 이러고 못 산대요. 대신에 소금을 좋아하는 뭐가 자라서? 호염성 미생물이 자라서.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2번에 4번 해결되네요. 너무 소금을 많이 뿌리면 코리네박테리움은 못 자라고 호염성 미생물, 딴 애예요. 얘는 딴 애들이 자라는 거지. 얘가 코리네박테리움 자체가 호염성 미생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죠. 그쵸? 자, 그래서 4번은 답이 안 됐던 거죠. 자, 계속 봅시다. 호염성 미생물이 자라면 비린 맛이 난대요. 그죠? 자, 그래서 자반고등어의 품질이 좋지 않게 된다. 자, 우리 1번 나머지 확인할 수 있어요. 4번 보세요. 1번에 4번 고등어에 너무 많은 소금을 뿌리면 뭐가 자란다? 호염성 미생물이 자란다. 맞는 설명이죠. 그쵸? 계속 봅시다. 자, 반면에 소금을 너무 적게 뿌리면 초산과 같은 산을 만드는 미생물이 자라서 신맛을 내면서 맛이 상하게 된다. 자, 1번에 1번 있죠? 자, 뭐예요? 소금을 너무 적게 뿌리면 맛이 상한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1, 2, 4, 5 다 있으니까 답은 3번 나왔네요. 그쵸? 자, 3번이 뭔데요? 자반고등어 내에 유해한 미생물은 유익한 미생물로 바뀐다.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자, 한편 고등어에는 코리네박테리움이 잘 자라듯이 공기 중에 살아가는 독이나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도 역시 잘 자랄 수 있다. 같은 미생물이니까 환경이 같으면 같이 잘 자랄 수도 있겠죠. 근데 자반고등어가 그래서 자반고등어 그러면은 코리네박테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세균도 막 자라면 위험하지 않을까? 그죠? 오염되어서 비위생적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자반고등어를 먹어도 위생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그쵸? 우리가 자반고등어 먹는다고 다 배탈 나진 않잖아요. 맛있게 먹잖아요. 또 비싸요, 비싼 건. 그죠? 이유는 무엇일까? 또 물어보고 있죠. 그건 바로, 자, 여기에 대한 답도 역시 코리네박테리움에 있다. 연구 결과 코리네박테리움은 병원성이 있거나 독을 만드는 해로운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한다. 자, 그래서 코리네박테리움이요. 감칠맛을 내는 거, 아주 좋은 맛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나쁜 해로운 미생물들을 억제한대요. 그러면 3번. 유해한, 즉 해로운 미생물이 유익한 미생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코리네박테리움이 유해한 미생물들을 거의 죽인다. 아니면 얘네들이 못 살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얘가 얘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보세요. 내용일치 문제는요, 결국 우리가 바꿔치기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소금을 너무 적게 뿌렸을 때 그리고 많이 뿌렸을 때 이런 거 바꿔치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변형 문제에서. 그죠?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코리네박테리움이 하는 역할들. 그죠? 그리고 유해한 미생물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그리고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미생물이 뭘 만들어낸다? 뭐 미생물이 뭐를 만들어낸다? 뭐가 뭐를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 다 바꿔치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바꿔치기만 주의하신다면 여러분 내용일치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내용일치 문제 선생님 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빨리 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자, 시할 때와 마찬가지로요. 비문학도요. 반드시 지문 보기 전에 문제를 먼저 봐주세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여기 내용일치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요. 선택지를 미리 좀 봐요. 미리 선택지를 보면서 이 선택지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코리네박테리움이라든가 글루탐산이라든가 그렇죠? 소금을 적게, 소금을 많이 이런 말들 이런 거를 미리 체크를 해놓고 나중에 지문을 보면서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그때 선생님이 지금 이 지문을 읽으면서 답을 그때그때 찾았던 것도 사실 선생님이 문제를 미리 풀어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용일치 문제 쉽게 풀기 위해서는요. 빨리 풀기 위해서는요. 미리 문제의 선택지들을 살짝 눈에 익히고 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시간 관리 좀 하시란 얘기죠. 됐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 단골 유형이 끝났습니다. 유형 연습 들어갈 테니까 앞에 있는 지문 2개 풀어오도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